반갑습니다. 저는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천경입니다. 광양시는 인구가 15만 8천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 포스코가 있는데 광양 포스코가 포항 포스코보다 더 큽니다. 광양시에는 원불교 광양교당이 있고, 그리고 원불교 기관인 광양장애인복지관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중마장애인복지관, 또 광산특수어린이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서산나래, 제가 또 겸직하고 있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광양시청 근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20년 6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이 돼가지고 개관식을 바로 갖지를 못하고 10월 15일 날 가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돼서 지난 6월 9일 날 개관 3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원래 광양장애인복지관이나 중마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광양장애인복지관이 큰 집이기 때문에 6월 1일 날 개관식하고 저희들은 6월 9일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어디서 미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소리가 들려요. 뜬금없이 미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멈춰버렸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개관 3주년 기념식 때 참석한 한 내빈께서 복지관이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은 된 것 같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빨리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안착을 했고 뿌리 내렸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에게 지금 잘 살고 있냐?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건강이 괜찮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잘 살고 있어? 건강 괜찮아? 그런 뜻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장병으로 투석을 하다가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잘 살고 있어? 그 말은 건강 괜찮아요? 2018년 3월 28일 날 첫 복막 투석을 시작해서 하루에 4번씩 투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 6개월 만에 9월 28일 날 신장을 기증을 28살 젊은 내사자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6개월 만에 신장 기증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그러대요. 어떤 분은 20년이 돼도 못 받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석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기증을 받고 지금 있는데 기저질환자로 저는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저는 면역력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4번씩 이렇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광양에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하는 것은 그래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인사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니, 미산 잘 살고 있어? 하는 말은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사회에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건 주로 이제 제가 사회복지 시설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인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참 요즘에 복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복지 환경. 옛날에는 그야말로 요순시대였어요. 복지 사업을 하면은 보건복지부 안내만 받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정이 참 많아졌어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서, 소방서, 인권위원회, 상정이 너무 많아요. 그 어려운 이제 환경이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복지 환경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요즘에는 더욱 이슈가 되는 것이 성 관련 문제라든가 직장 내 갑질 문제라든가. 저는 직장 내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관장실 문을 상시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시로 열어놓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또 크게 문제 제기하는 직원도 없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잘 살고 있냐고 하는 질문은 전무 출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응? 전무 출신의 본분을 잃지. 너 전무 출신이지 않냐? 전무 출신이지 않냐. 이는 원로교무님들이나 스승님들 또는 아끼는 주변 동지들께서 아마 저한테 묻는 말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교단품 7장에서 전무 출신의 본분을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을 불구하고 오직 공사에 전력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을 불구하고 오직 공사에 전력하는 것, 그걸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은 복지관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살았는가? 판결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전무 출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잃고 일반 사회인과 똑같이 재생명리를 추구하면서 살면은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요. 원불교 교무가 왜 저래? 원불교 교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지적을 안 받고 산 것은 그래도 잘 산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로 잘 살고 있냐고 하는 물음은 마음 공부 표준을 잡고 살고 있느냐? 너 마음 공부 표준 잡고 살고 있느냐? 마음 공부 표준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느냐? 아니 일반 사회인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정산종사님께서는 무번편 19장에서 우리가 이 도량에 사는 것은 근본에 있어서는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합니다. 제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 공부하기 위함이다. 왜? 전무 출신이고 출가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 함에 의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러기에 나 하나만이 아닌 여러 대중과 같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관도 거래건을 공부인 가운데 혹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속된 욕심과 헛된 영화의 마음이 흘려보내는 일이 적지 않으니 본말을 전도한 그 전쟁이 어찌 근심되지 아니하리요. 그 말씀을 하시죠. 어찌 근심되지 않으리요.
마음 공부를 놔버리고 헛된 욕심에 또는 헛된 영화를 찾으려고 마음을 흘려보내면 정산정사님께서 걱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걱정.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걱정은 안 시켜드린 것 같아. 걱정은 안 시켜드린 것 같아요. 제 마음 공부 표준은 모두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받들어서 척짓는 인연이 없게 하자. 그게 제 마음 공부의 표준입니다. 모두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 자원봉사도 부처님, 후원자도 부처님, 고객도 부처님, 응? 여러분들도 부처님. 왜 부처님한테 우리가 부처님 모시듯이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해서는 척을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지. 척 지어놓으면 그 사람이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 서 있다. 두 번째로 제 마음 공부 표준은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자.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자. 세 번째는 날마다 스승님들의 법문에 대조하는, 반조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내용으로 마음 공부 표준을 살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촉편 15장에서 우리 사업의 목표는 바로 교화와 교육과 자선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교화와 교육과 자선이다. 자선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교화와 교육과 자선 이 세 가지가 아울러 가야 우리 교단이 원만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화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육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회복지만 해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아울러서 가야 원만한 교단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결함 없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사회복지시설을 개설하고 또 당신의 분신인 출가교육자들을 거기에 파견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단에 결함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바람직한 교육자상은 어떤 상인가? 제가 한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바람직한 교무들의 상은 어떤 상인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2003년 제22회 원불교 사상연구원 학술대회 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바람직한 교무상은 무엇이냐?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바람직한 교무 역할은 무엇이냐? 바람직한 교무 역할은 무엇이냐? 바람직한 교무 역할은 첫째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전문성 없이 사회복지사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최고관리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교화자의 역할이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바람직한 교무상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첫째는 겸손과 공경으로 다듬어진 신앙인. 신앙의 자세를 늘 우리는 유지하고 견지하고 살아야 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출가교육자가 근무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놔버리면은 이거는 출가교육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고, 둘째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보훈인. 우리가 결국 하자는 건 뭐냐? 보훈하자는 거 아니냐? 국가, 사회, 세계에 보훈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보훈인. 세 번째는 조절과 화합을 다하는 조화인.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화인으로서 또한 모습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배움과 실행을 겸비한 전문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재사업을 놓지 않은 교화인.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교무상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과연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앙인과 보훈인과 조하인과 전문인과 교화인과 지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 또 그렇게 현재 살고 있는가, 늘 반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못했어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난하게 또 무던히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제 스스로 판단을 해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응기편 30장에서 공부하는데 큰 마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무던하더니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공부하는데 큰 마장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던하더니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정산종사님께서는 법식의 채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다고. 내가 무던하거니, 법식의 채증이다, 내가 무던하거니. 그리고 하늘한 하니치 마음공부 43절에서는 공부비나 사업이나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상이 있고 보면은 이것이 흠이 되어 퇴보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나 사업이나 내가 무던하거니 하면은 그것이 퇴보가 된다, 퇴보가 된다. 그러면서 어두운 곳에서 반딧불이나 호롱불도 밝은 것 같지만은 태양은 따를 수 없는 것이니 영겁을 통해 공부와 사업에 정성을 다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무던하지 하는 것을 경계를 해주셨어요.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을 경계를 해주셨어요. 제가 국어사전에 봤어요. 찾아봤어요. 무던하다는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 까다롭지 않고 너그러우며 수더분하다, 그 뜻이더라고요. 까다롭지 않고 너그럽고 수더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던하다니 저도 생각한 것이 나를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잘 살고 있다는 착각. 내 자신에게 까다롭지 않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더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법식의 채증에 내가 걸려 있더라고요. 법식의 채증에. 그래서 이 법식의 채증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법식의 채증을 내리기 위해서. 이 법식의 채증을 내리고 잘 살고 있어? 물어봤을 때,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발견해서 끝까지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밝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더욱더 큰 은혜를 발견해서 끝까지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은 아닙니까? 사은. 태산종사님께서는 교리편 4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뭐냐?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건 뭐냐?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다, 이걸 참 많이 했더라고요. 대신에 뭘 못했는가 봤더니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이걸 못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이거는 못한 것 같더라고.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직장에 30인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데는 꼭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 복지관에도 30명이 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에서 회의를 갖고 나온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사무국장이 저한테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관장님, 이 노사협의회에서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관장님 조금 걸리겠네요, 그러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황당하고.
그래서 나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아니, 내가 직원들한테 이렇게밖에 안 보였나? 응? 나는 직원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배신을 때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름을 좀 대봐. 그래, 이름을 알고 싶더라고, 이름을. 네,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국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름 좀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예, 그 사람, 그 직원의 이름을 알면 다음에 그 직원을 보면 배신죄가 걸려가지고 그 직원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았어요. 참고 있는데 노사협의회 대표위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관장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이렇게 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이걸 문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관장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관장님 마음을 상했어요. 죄송해요. 그 일을 읽고 난 뒤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복지관의 핵심 가치가 보훈감사, 소통화합, 자력양성, 자리이탈, 우리 핵심 가치. 그 중에 이제 소통화합인데, 소통화합을 잘한다고 하는데, 아, 이런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있구나. 아,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그럼에도 감사하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에도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가 행동강령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일 1명 칭찬하기가 있어요. 1일 1명 칭찬하기. 매일 조회 때 한 사람씩 발표를 해. 발표를 하는데 의외로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올라왔어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하지 말. 왜 하지 말라고 그러자냐? 그랬더니 그 칭찬 대상에 안 올라온 사람들이 속이 상한 거야. 속이 상한 거야.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야, 그거는 저 국소수인데 이걸 꼭 여기에다 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한 명의 위원의 말이라도 관장님이 새겨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지. 할 수 없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럼에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식의 채증을 내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부심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공부심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정산용사님께서는 무본편 21장에서 이 군에 살면서도 공부심을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가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다.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다. 생사의 이치와 제복의 이치를 생각할 때 한번 깜짝 놀랄 일이로되 이 법문에 들어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오직 불상을 따릅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직 불상을 따릅니다. 정산종사님이 저를 보면은 전경경 불쌍할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법문에 들어와서 공부심을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심을 끝까지 갖고 살아야 된다. 공부심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 공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나날이 살아나야 하는 마음이고 또한 큰 병면화, 큰 경계가 왔을 때 잘 넘기고 이거는 원동력이고 또한 영생사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미천이 바로 공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심을 어떠한 역경, 난경,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공부심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잘 살았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법식의체증을 내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늘 법문에 대조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며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아는 것도 많고 능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말 잘합니까? 예, 잘한 줄 알았어요. 아는 것도 많은 줄 알았고 가진 것도 많은 줄 알았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더라고요. 모르는 것이 천지야. 모르는 것이 천지. 못하는 것도 천지고. 그래서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일원상의 진리, 영생과 인과의 진리를 밝혀놓은 법문을 매일 새벽마다 직원들에게, 지인들에게 전송을 하고 또한 SNS에 오늘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저를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제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도부님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법문 대조 제1인자 미산 정천경 교무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저희 직원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늘 보내주시는 법문 보면서 아침을 시작해 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마음 다스리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자거든요. 기독교 신자. 이렇게 해서 법문을 대조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또 앞으로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는 더욱더 큰 덕을 베풀어서 더 많은 복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큰 덕을 베풀어서 더 많은 복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잘 사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생에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질로 대중을 유익주고 사는 사람을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문 2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신과 육신과 물질과 또한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다. 나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복을 지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복을 지었는가. 복 짓는 것보다 더 많이 까먹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산종사님께서 법품편 43장에서 말씀하신 법문을 늘 새기곤 해요. 신심 깊은 이의 해시를 함부로 받지 말라. 신심 깊은 이의 해시를 함부로 받지 말라. 자칫하면 노적에 불질러 놓고 티밭 주워 먹는 격이 되나니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칫하면 노적에 불질러 놓고 거기서 티밥을 주워 먹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도 잘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이 빚만 지고 삽니다. 제목이 빚만 지고. 이 생엔 전생에 진 빚을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출가해서 단행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고 사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 인연들이 오히려 나를 복짓는 복전으로 삼고 복을 더 짓게 하니 내가 먼저 더 열심히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복 지을 수 있는 복전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아내어 복 짓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복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진 빚을 탕감하는데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박차를 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식의 채증을 내리고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는 적공을 해서 진리의 눈을 뜨는 제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는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 수행편 118장에서 우리가 영생을 잘 살기로 하면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을 잘 살려고 하면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진리의 눈을. 그리고 멀리 넓게 봐야 된다. 영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공부를 해야 된다. 진리의 눈을 뜨는 공부법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기훈련 11과정이니 이 공부로 진리의 눈을 뜨기 바란다. 내가 진리의 눈을 떠야 남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뜨지 못하면 자기 수양사는 될지언정 남을 제도할 수 있는 제도사는 못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멋진 말이더라고요. 수양사는 될지언정 제도사는 못 된다. 나는 그동안에 수양사만 됐나? 수양사도 제대로 됐나? 수양사를 넘어서 제도해 나가는 제도사가 돼야 돼. 내가 얼마나 육교시켰나? 내가 얼마나 육교시켜서 주인을 만들었나? 교단에 주인을 만들었나? 내가 얼마나 육교시켜서 교단에 혈심적자를 만들었나? 반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자신의 공부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남을 제도하고 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간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리의 눈을 떠서 자신의 수양사뿐만 아니라 남을 제도하는 제도사가 되도록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정진하고 또 정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는 적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3끼 챙겨 먹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3끼 챙겨 먹는 것. 하루도 빠짐없이. 네. 미산, 너 잘 살고 있어? 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발견해서 끝까지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부심을 놓지 않고 늘 법문에 대조하면서 낮추는 생활을 하고 더 큰 덕을 베풀어서 더 많은 복을 짓기에 노력하고 진리의 눈을 떠서 제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